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나지훈이라고 합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아청소년의 편두통의 진단과 새로운 치료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6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은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편두통은 성인형으로 발전해 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플 때 이제 급성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편두통은 반드시 만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CGRP라는 그 통증 물질이 이제 발견이 돼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인제 결국에는 그런 편두통을 어떻게 볼 것이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결국에는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인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편두통은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된다. 그 편두통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인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저도 계속 좀 공부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전 세계 소아청소년의 편두통 유병률은 11%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제 편두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령은 이제 소아청소년기가 인제 시작되는 초입이죠. 그러니까 10 살에서 12살 정도로 인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남자 여자 다 걸릴 수 있는데, 인제 보통 여자들 아이에서 한 2-3배 이상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기점으로 성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두통이 있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인제 18.9% 라는 그 유병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인제 남자아이들도 물론 걸리긴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인제 편두통이 인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유병률이 성인 여성의 유병률로 고대로 이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인제 성인 편두통 환자분들이 인제 어렸을 때는 인제 자신의 편두통을 잘 인정을 못 받고 이게 버티다가 나중에 인제 성인 신경과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병력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학령기 때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편두통은 성인이 돼서 물론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제 인제 발전이 되는 게 소아청소년기 때 시작돼서 인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죠.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 반복 두통을 겪는 학생의 약 80%는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언met 니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프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편두통의 유병률입니다. 이게 female이 여자란 뜻이고 인제 male이 남자란 뜻인데, 10 세에서 12세 이때 인제 사춘기 초입 때 여자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인제 올라가면서 성인이라고 하는 보통 인제 20살 넘어가는 요때부터는 전체의 한 20% 5명 중에 1 명이 인제 편두통을 갖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 편두통 중에서 인제 만성화가 되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인제 이게 인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인제 라이프 스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편두통은 그러면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만 먹으면 되느냐, 꼭 인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이 편두통 유발 물질이 인제 발견이 됐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편두통 한 번 아프면 그때만 인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 편두통이 일어나는 보통 우리가 이게 편두통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두통 발작이 있기 전과 그 후에 모두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뇌가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으면 사일이고 9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두통 한 번 아플 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인제 편두통이 한 달에 4번 있다 그러면은 길면은 28 일, 아니죠, 아니죠. 4 9 36 이죠. 한 달 내내 그런 편두통에 인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하고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인제 그런 얘기고, 소아청소년기는 인제 뉴로플라스티시티라 그래서 인제 뇌가 말랑말랑하다, 그러니까 인제 뇌가 가소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받았을 때
그 뇌에 있는 네트워크가 쉽게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통증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좀 인제 뇌가 많이 민감해지고 생활에 인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러한 조기 개입을 하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잘 인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인제 뇌가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진단이 늦어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조기에 개입해서 발작 빈도를 낮추고 만성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조기 개입과 조기 개입의 목적은 이제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 '만성화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이제 아직도 그 꾀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만성 뇌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두통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 편두통 유발 물질에 의해서 인제 뇌가 예민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잠도 잘 못 잘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인제 또 편두통하고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이 3차 신경이라 그래서 인제 이름이 그 세 개의 가지라고 뜻해서 인제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3차 신경 말단에서 그 편두통의 유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3차 신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래서 인제 CGRP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신경염증, 혈관 확장 물질들이 분비돼서 편두통이 인제 어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러한 약한 어떤 자극에도 그런 통증이 증폭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어떤 MRI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냐, 이게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그 진단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인제 편두통은 보통은 뇌에 구조적인 질환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그 통증 유발 물질에 의해서 인제 뇌가 영향을 받는 그런 뇌의 만성 질환입니다. 그럼 소아청소년 편두통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물론 편두통이기 때문에 그 편두통의 진단 기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소아 편두통도. 그런데 인제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인제 여러모로 이제 미숙하잖아요. 이게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도 자라고 그다음에 증상도 자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편두통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명확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소아는 이제 편두통이 시작되면서 점점 성인의 편두통으로 그렇게 인제 그 증상들이 서서히 갖춰져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금 더 증상들이 광범위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는 양상이 있어서 조금 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진단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환자를 좀 롱텀하게 길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제 이렇게 편두통은 애들이 인제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전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제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비염 유사 증상, 코 막힘, 콧물, 눈물과 같은 이런 비충혈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이게 바로 그 편두통으로 의심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 편두통 유발 물질이 그 얼굴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그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확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결막이 충혈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의 지속 시간이 보통 이제 적어도 4 시간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인제 소아 편두통에서는 2 시간으로 인제 쪼금 짧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이 저하되면서 인제 그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만성 피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편두통은 진단하지 않지만, 진단이 다른 걸로 인제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 편두통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이 환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인제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두통 발작의 인제 단계별 증상으로는 일단 두통이 있고요. 근데 두통이 있기 전에 그 오라라고 해서 조짐이라고 해서 두통이 오기 전에 뭔가 인제 시작하는 어떤 어 그 조짐 증상이 있습니다. 고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 30% 정도에서 있는데, 근데 조짐이 있기 전에 프로드롬이라 그래 가지고 전구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짐보다 조금 더 애매합니다. 뭔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짜증 내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다가 인제 오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라는 보통 30분 이상으로 좀 긴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5분 안쪽에 5분 안쪽에 짧은 그런 조짐은 사실은 편두통이 아니라 인제 뇌전증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저도 이제 진단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이 인제 하루에서 하루 뭐 이틀, 심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있기도 하고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구 증상과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 의심을 해서 '혹시 편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나이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10 세에서 12세 정도 인제 초기 청소년기 때 인제 두통이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전에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6 살이나 7살 뭐 그럴 때는 두통으로 이게 편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배가 좀 아프거나 그리고 구역구토가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되게 비특이적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에는 어 뭐 다른 질병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은 나중에 '혹시 편두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전구적인 그런 진단명이 아닐까.' 인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인제 대표적인 게 인제 복부 편두통인데 이거는 이름이 이 우리말로 해서 복부 편두통이라 그래 가지고 쪼끔 이제 헷갈리는데 업도미널 마이그레인이 인제 정식 명칭이거든요. 이거는 두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통이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배가 아픈 겁니다. 근데 배가 아픈데 그것이 이제 그 편두통의 그 기본적인 병태생리하고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게 연결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경우가 다른 어떤 배 질환으로 진단이 안 된다면은 롱텀하게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진짜 나중에 이제 10 살 12 살쯤 됐을 때 편두통의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한번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단의 핵심은 결국엔 이런 통증은 자기가 느끼는 거고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도 나오고 했지만은 이 편두통을 어떤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로 확실하게 진단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그 편두통 의 그 병력 청취를 잘해서 이 두통 일기는 아이가 그런 자기의 증상을 일관적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러한 일관적인 두통 일기를 통해서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소아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증상이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열심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두통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치료 가능한 명백한 진단명이 아님을 어 재차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아청소년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맞으면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두통 일기에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일기이기 때문에 인제 언제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통증 강도는 얼마였는지, 얼마나 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인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이제 페드미다스 점수라고 해서 지난 3 개월간 두통으로 얼마나 인제 일상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수를 점수합니다. 보통은 10점 미만이면은 크게 인제 일상생활 장애가 없는 거고 30 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상생활 장애가 굉장히 유의하게 있는 거다.' 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MRI는 의심되면은 어떤 2 차적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2 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뇌종양을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이 쪼끔이라도 되거나 하면은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인제 MRI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CT는 뭐 자주 찍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방사성 때문에 좋지 않겠지만은 진단을 위해서 1-2번 찍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 그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인제 질환을 배제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 있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MRI나 인제 CT 같은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한 상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을 굉장히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뇌종양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뭐 2만 명 중에 1 명이나 5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경학적 진찰에서 정말 이상이 있거나 두통 양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진행하거나, 그리고 어떤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을 때, 그럴 때 인제 촬영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불안해서 일단 "촬영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 우리가 인제 이런 편두통을 의심을 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다,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MRI가 나 CT가 이런 영상 검사가 바로 필요한 경우는 벼락두통이라고 해서 1분 이내에 누가 인제 어 그 망치로 뒤를 이제 때리는 것처럼 그런 갑작스러운 두통은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이 있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있으면서 구토를 하거나,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되게 심해지거나, 기침이나 운동 시 유발되거나, 계속 나빠지는 두통, 그리고 경련이라든지 뭐 발음이 이상하거나 시야 장애가 계속된다든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열과 경련이 의식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인제 좋지 않아진다든지, 학업의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뭔가 어떤 이런 그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인제 이럴 때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프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급성기 치료는 가급적이면 일찍 하는 게 좋고, 체중에 맞는 용량을 한 번에 충분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언제 이 급성기 치료, 즉 진통제를 썼는지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달에 여러 번, 특히 인제 15일 이상 진통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그 진통제 때문에 더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부프로펜, 그리고 트립탄, 그리고 트립탄과 이 소염 진통제를 병합한 거, 그리고 구토가 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인제 항구토제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15분, 아니 한 달에 인제 15일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진통제를 내가 먹는다. 혹은 아까 전에 인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제 트립탄이라는 편두통 표적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상 먹게 되면은 우리가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이런 두통이 발생해서 진통제를 복용해서 일시적으로 호전이 됐는데, 계속 인제 두통의 빈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복용 빈도가 증가되고, 나중에는 진통제에 별로 효과가 없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통증 조절 회로가 예민해지고 두통이 매일 나타나게 되고 만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10살 상한선을 저희가 인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소아청소년 편두통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진통제 만약에 안 들면은 더 강한 진통제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진통제를 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편두통의 병태 생리를 막는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인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두통은 반드시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게 다 만성 질환이죠. 이러한 같은 질환의 구조로 접근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질환은 인제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두 개가 인제 믹스업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은 진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치료의 방향도 완전 다릅니다. 급성 질환은 원인을 찾고 빨리 없애면 금방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목표는 완치고, 환자가 할 일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면 빨리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성 질환이 그렇습니다. 폐렴, 장염, 그리고 뭐 골절, 그다음에 급성 충수염, 이런 것들. 근데 만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편두통, 이런 겁니다.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혈압도 혈압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좋은 게 점점 개발되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혈압약이나 이런 걸 먹어도 고혈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끊으면 다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약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러한 만성 질환이 우리의 그 일상을 지나치게 인제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해 나가는 거죠. 편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진통제를 주고 끝내는 이런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이게 급성 질환처럼 치료하면은 만성 질환을 급성 질환처럼 치료하면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치료에 결국 이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게 이렇게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 거는 급성 질환을 다루는 방식,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은 예방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치료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핵심적인 병태 생리가 있어요. 물론 이게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 병태 생리가 있고 그거를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제 비만 치료에서 GLP-1 계열 주사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돼 있죠. 핵심 비만의 핵심 병태 생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병을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활 습관 교정이 바로 따라가야 되죠. 편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CGRP로 대표되는 그 통증 유발 물질이 핵심 병태 생리고 그것을 막는 약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런데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면, 수분, 식단 등등 이렇게 생활 습관 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성 질환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만성 질환과 치료의 관리에는 반드시 이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고 근데 인제 약이 있으면 그 핵심 질환의 병태 생리를 막아주는 약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약을 통해서 생활 습관 규정이 훨씬 쉬워지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편두통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특히 인제 소아청소년 편두통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인제 계속 쪼금 더 이제 돼야 되니까. 근데 인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아청소년 애들은 대학 입시가 끝나 봐야 편두통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준비가 큰일이라서 청소년기 머리 아픈 아이를 편두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입시가 끝난 뒤에도 아픈지 봐야지 비로소 편두통으로 확신이 진단할 수 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비만에 옮겨 보면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준비가 큰일이라서 많이 먹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 청소년기에 살찐 아이를 비만이라고 할 수 없다. 입시가 끝난 뒤에도 살쪄 있는지 봐야지 비로소 이 아이를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말은 근데 이 두 가지의 명제는 완전히 논리 구조가 같거든요. 왜 우리가 이거는 '아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만은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는 걸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편두통은 만성 질환이라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병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그 병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고 입시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편두통이 악화되는 그런 어떤 유발 요인이라는 뜻인 거지 그 병이 없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두통도 비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취약성 위에서 환경 요인이 더해져서 발현되고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후성 유전학적인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비만이 의지가 약해서 살이 찐다고 여겨졌었잖아요. 운동 안 해서 그렇다.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의 비만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편두통은 아직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꾀병이라고도 오해를 받고 있고요. 비만 치료가 먼저 걸어간 길을 한번 좀 보죠. 비만 치료는 이런 식욕과 에너지 조절 경로에 개입해서 과도한 식욕이 식단 조절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 조절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약이 식단 조절이라는 생활 습관 규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주사를 맞아도 식단과 운동은 여전히 해야 됩니다. 요새 인제 이런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이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죠. 편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 유발 경로에 개입을 해서 이러한 반복된 두통이 수면과 식사와 학교 생활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 주고 본인이 인제 여력이 생겨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제 편두통이 자기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주사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같은 결핵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약이고요. 다만 만성 질환의 이런 핵심 질환을 막아서 생활 습관 규정으로 쉽게 넘어가게 돕는다는 어떠한 그 치료의 철학이 같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겪는 진단과 치료의 길은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편두통 강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만 치료를 비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편두통 유발 물질들의 발견 과정은 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지금 제가 인제 쪼금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인제 우리가 뇌신경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신경과 신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제 초록색 공이 있고 색깔이 인제 여러 가지 공이 있죠. 이 5 개의 공이 발견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장격인 게 이 CGRP라고 하는 초록색 공입니다. 이 초록색 공이 나와서 여기에 붙게 되면은 통증 경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통증이 전달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중간에서 막을 수 있으면 그러면 '통증 경로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두통이 많이 예방되겠네.'라는 생각으로 인제 이러한 그 편두통 예방 약제들이 인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지만 이 약 자체가 생활 습관 규정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맞는다고 해 가지고 편두통이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랑 같으냐면은 인제 비만 치료를 할 때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으면은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만성 질환에는 반드시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약제들이 이런 핵심 기전을 차단을 시켜서 생활 습관 교정 그 어려운 생활 습관 교정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본인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반복되고 수면이 무너지고 결석할 수도 있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약을 통해서 진통제 사용이 줄고 환아에게 다시 여러 개 생긴다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회복되고 등교가 가능해지고 규칙적인 식사 조절이 가능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호전되고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통증에 강한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약제가 나왔다고 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약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편두통이라는 그 풍랑을 건너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건너가서 결국에 인제 교정된 생활 습관으로 되찾은 일상을 좀 쉽게 만들어 준다. 인제 고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당연히 두통의 완전 소실이 아니고 진통제를 지나치게 쓰지 않도록 하고 치료 전보다 빈도와 강도를 50% 미만 감소를 하고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의 기반을 마련해서 결국엔 통증의 역치를 올린다. 역치가 올라가면 잘 안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측정을 할 때 페드 미다스 점수가 10점 미만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요 상태는 두통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통이 있어도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고 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페드 미다스의 10점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이한테 희망을 줘서 완전한 통증 소실을 목표로 삼으면은 치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아이가 이런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어 우리가 인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CGR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깊게 좀 보겠습니다. CGRP 아까 전에 나왔던 약이죠. CGRP 중에서 이 편두통 발작의 핵심 유발 물질이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대장격인 게 인제 CGRP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혈중 농도가 상승하고 통증이 많이 소실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약간 인제 닌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있으면 우리 몸에 계속 있으면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CGRP가 지나치게 많고 이게 측정이 가능하면 피 검사로도 우리가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을 텐데 통증이 없을 때는 이게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진단적 가치가 쪼끔 부족하긴 합니다. 이 CGRP가 분비가 되면은 이게 신경염증성 물질이고 뇌에서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빨갛게 되기도 하고 그 뇌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인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박동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래서 인제 이 CGRP 때문에 이 박동성 통증이라는 것이 혈관 확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 코막힘, 콧물, 얼굴 홍조와 같은 이런 결막 충혈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 나오게 되면 통증 신호가 증폭되고 CGRP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되겠죠. 연구를 한 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제 지금은 인제 CGRP를 타겟하는 약이 나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약들을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려웠었고 편두통 표적 예방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제 다른 약들 뭐 뇌전증 약들이라든지 심장 약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에서 쓰는 우울제 약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뇌에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예방 치료로 썼었어요. 그런데 인제 이 2017 년에 했었던 챔프 연구가 있는데 이게 인제 NEJM에 나와서 인제 모든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러한 기존에 썼던 이런 예방 약제들이 가짜 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 가짜 약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플라시보 이펙트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약이 진짜 그 약의 핵심 병태 생리를 막고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플라시보 이펙트를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약을 진짜 효과가 있다고 인제 의학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원래 편두통 피lok치유증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그러면 '앞으로 이 약을 무조건 써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약 자체들이 과거에 있었던 약제들이 편두통 치료제가 아니고 어 아주 민감한 그런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위약 효과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인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병태 생리를 자극해서 위약 효과를 넘어설 수 있는 약제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인제 나왔죠. 그 단일 클론 항체라는 계열과 이게 게판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마네주맙, 갈카네주맙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피하 주사로 맞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곧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가 소아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인제 게판트도 인제 오프라벨로 소아 청소년에서 인제 쓰기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도 임상 시험을 통과를 곧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전하거든요. 이런 CGRP 항체의 인제 양리학적인 특성은 이 핵심 경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인제 표적 특이성이 높은 거고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반감기가 깁니다. 그래서 한 번 맞았을 때 1달 정도 가는 거죠. 그리고 피하 주사로 맞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서서히 몸에 인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림프계를 거쳐서 서서히 흡수되고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게 있습니다. 기존 경구 예방약들과는 달리 매일 복용하고 그러게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부작용이 아주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두통의 병태 생리를 바로 막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해 나온 인제 또 NEJM에서 나오는 아주 저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소아편두통 약제 중에 어떤 한 개 프리마네주맙이라는 약을 소아편두통 예방의 첫 3상 임상 시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6 세에서 17세 사파성 편두통이고 237명 무작위 배정이었고 다기관,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연구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연구 보통 우리가 소아 편두통 임상 시험뿐만 아니라 소아 약제가 되게 플라시보 이펙트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성인보다 임상 시험을 하기가 원래 어려운데 그래서 인제 이 연구는 이 약제들이 플라시보 이펙트를 훨씬 뛰어넘어서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약을 맞았을 때 그 위약 효과보다 편두통 일수가 절반 이하로 준 아이의 비율이 이렇게 인제 높았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한 3 개월 정도 했는 3 개월 정도 했었던 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제 롱텀한 그런 결과가 인제 필요하긴 하죠. 그 그래서 인제 이 확인된 것은 이 주사 부위 발적 정도 수준의 아주 약한 부작용, 그리고 이상 반응 발생률이 위약과 유사하다는 것은 거의 이제 되게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제 뭐 이러한 중대한 이상 소견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증에서 인제 중등도였는데 인제 자연 호전되는 그런 부작용만 있었고, 6 세에서 11세 그리고 12 세에서 17세 이게 두 군에서 안전성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이 없었고 또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롱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아이들의 그런 그 골 성장이나 혈관 기능에도 계속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의 지금 경험이나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기존 예방약이 위약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지 못했던 챔프 연구. 그런데 아이들의 인제 그 편두통 약에서 인제 쓸만한 게 인제 없는 경우가 많고, 2018년 이후에는 이런 아조비아와 같은 그런 그 CGRP 타겟 약들이 이미 성인에서 인제 쓰고 있는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2018 년이. 근데 그때 이미 전문가 권고 사항에서 소아청소년 사용을 선별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기 동안에 한 7년 동안에 많은 오프라벨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었고, 선진국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인제 미국 FDA 허가까지도 받았고, NEJM의 그 결과가 이런 권위 있는 논문에 게재가 됐고,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5월 달에 식약처 허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FDA 허가 이전에 이런 전문가 권고 사항이 있을 때부터 저는 2020 년부터 요 약제들을 선별적으로 이제 권고에 따라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권고 사항보다 시작 가능 나이가 6 세로 굉장히 완화되었고, 몸무게 제한이 그때는 그 전문가 권고에서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45 킬로로 쪼끔 강화됐습니다. 고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에서도 2026년 열국 결과에서 15 세에서 17세 34 명에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2026 연구에서 독일 전체 레지스트리에서 12 세에서 17 세에서 422 명에서 이 약제를 썼는데 이렇게 인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제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인제 많은 연구 결과를 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인제 100명 가까운 이런 그 환자들에게 인제 CGRP 표적 치료제를 적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제 작년일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소아청소년 두통을 다루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인제 간단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인제 롱텀하게 저는 보고 싶었고요. 만성평두통 소아 10 명에서 이렇게 인제 12 개월 이상 이 CGRP 표적 치료제를 쓰면서 인제 팔로우업을 했었을 때 이렇게 편통 일수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한 달 진통제 복용 일수도 이렇게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생활 습관이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중에서 10명 중에서 2 명은 6 개월 정도 맞은 다음에 주사를 중단하고 나서 그 6 개월 동안 생활 습관 교정을 잘 그 확립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약 없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두통 조절이 유지가 되는 그런 괄목할 만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편지도 받고 그랬었고요.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역시 앞선 얘기처럼 주사 부위 동통 빨갛게 되는 거, 고거 외에는 큰 이상 소견은 없었었습니다. CGRP 표적 치료제를 주로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니까.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인제 편두통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성 질환이고, CGRP가 물론 그 편두통의 통증에 관련된 대장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인제 몇 개가 인제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이런 보톡스 치료, 후두신경 차단술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런 신경 조절기기 같은 것들도
인제 쪼금씩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DA 허가까지 좀 받았었었는데, 그리고 인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인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근데 인제 이러한 소아청소년 편두통 예방 치료는 대부분 아직 인제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면 환자에 따라서 만약에 그 방법이 맞다면 여러 방법을 함께 쓰는 이런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GRP의 가 인제 대장인데, 그럼 나머지 그 표적 물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편두통 유발 물질 중 두 번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이캡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 외래에서도 보면은 이 CGRP 표적 치료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보통 50% 에서 70% 거든요. 그전에 인제 기존에 있었던 약으로 반응을 안 한 애들 중에서. 근데 여전히 30% 애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효과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인제 다음 표적을 찾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에 가장 이제 어 표적이 되는 게 인제 페이캡이라는 물질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제 소아청소년 적용도 하고 그전에 인제 성인에서 먼저 쓸 수 있게 되겠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약이 만들어 준 그런 여유, 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 힘든 생활 습관 교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활 습관 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거는 인제 제가 이거는 뭐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하버드 메디칼 스쿨에 라이프스타일 앤 웰니스 코칭이라는 그런 그 보건대학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인제 영역을 얘기를 한 겁니다. 수면, 수분 섭취, 식단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죠. 근데 딱 다 이해가 되죠. 요거는 모든 만성 질환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같이 자자. 수면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7 시간 8 시간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깐 우리는 어 그 탈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물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지러움이 있을 경우에는 소금 한 꼬집을 미온수 한 300 cc에 추가해서 천천히 먹게 되면은 혈관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 그리고 인제 운동, 인제 2차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한 번에 한 개씩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인제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제 수면부터 먼저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CGRP 제제를 쓸 수 있으면 같이 쓰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인제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아이가 주로 있는 곳이 인제 집과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근데 인제 집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집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혼자 바꾸지 말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가족 전체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같이 점검을 해야지 아이가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에 기필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통증을 호소할 때 실제 통증으로 인정을 하고, 두통 일기를 아이가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약은 발작 초기에 정해진 용량으로,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자게 하면은 수면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짧게 자게 하고, 가족 전체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피해야 할 일은 이거의 반대인 거죠. 참아라. 진통제를 계속 준다. 두통을 이유로 학교를 무기한 쉬게 한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다. 특정 음식 하나를 원인을 지동해 과도하게 제한하면 영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신경과의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에 4일 이상 두통이 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두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만 두통이 한 번 있었을 때 그날만 아픈 게 아니라 이 편두통 유발 물질이 최소 4 일에서 9일 정도 영향을 뇌를 괴롭힌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한 달에 4 일이면은 심하면은 한 달 내내 편두통 유발 물질에 뇌가 인제 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일 주일 이상 진통제를 쓰면은 그전에 이제 막아야 되고,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예방약을 2가지 이상 썼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구토가 심해서 약을 못 먹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 서브큐로 줄 수 있는 그런 피하 주사로 줄 수 있는 그런 예방 치료가 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면 장애와 2 차적인 불안과 우울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예방 치료를 시작할수록 만성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인제 제가 편두통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기억할 6 가지입니다. 편두통은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되는 만성 질환이고, 청소년 편두통은 어른들의 편두통에 비해서 쪼끔 미숙할 수 있다, 그 증상 자체가. 그래서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깐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한번 해 보자. 환경이 편두통을 악화시킨다는 거는 그 병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인제 오해를 하질 말아야 된다. 병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2026 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소아청소년에서 검증된 편두통 표적 예방 약제가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다 믿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약은 편두통이라는 이런 풍락을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지 목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 교정을 꾸준히 더 할 수 있어야 된다. 약은 그거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두통은 꾀병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초등 5 학년 남아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없고 신경과에서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복통도 많은 아이인데 작년부터 머리도 아프다고 약을 찾긴 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로 가니 ADHD가 있다고 해서 메디케이션 보육 중인데 그래도 종종 약을 찾아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옆에서 다른 환자가 있어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 스스로 챙겨 먹긴 하는데 약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여 걱정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스트레스성 복통도 보통 복통약도 2 차 병원에서 2-3 달에 1번 정도 약을 타오곤 합니다. 예. 되게 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초등 5 학년이면은 12 살이죠. 12살 남자아이도 편두통이 올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메디키넷 같은 거 먹고 있으니까, 만약에 메디키넷을 쪼금 아침에 좀 늦게 먹고 그러면은 이게 밤까지 효과가 있어서 수면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믹스업돼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 편두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편두통을 한번 간별 진단으로 보고 한번 전문 진료를 받아 봐서, 만약에 편두통이 메인 병태생리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그런 병태생리를 교정을 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증상들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2 즈음에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20 세인 지금도 꽤 심한데요. 이제 성인이니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서 생활 관리하며 지내면 되는 걸까요? 어릴 때는 소아청소년을 따로 보는지 몰라서 일반 두통 전문 신경과에 다녔거든요. 뇌는 20대 초반까지도 계속 자란다는 말을 전에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중2 때부터 두통이 심해지셔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음 그 뉴로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성인의 뇌 가소성은 보통 이제 25세 정도까지 돼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25세 이후로는 이제 좀 잘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방법이 맞죠. 그런데 인제 그 생활 관리를 하는 그런 인제 쉽게 하는 그런 그 약재들이 인제 지금 우리나라에 3 개가 나왔는데, 아마 올해 그다음 내년까지 해서 2개 정도가 더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그 편두통의 병태 생리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 CGRP 제제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인제 30%나 되긴 하는데 요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그런 약제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안타깝지만은 이런 주사 약제라든지 CGRP 제제 말고 보톡스 치료라든지 그러고 뭐 그런 후두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본인한테 맞다면 적절하게 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킵타, 아조비, 엠겔로티, 보톡스 다 반응 없다가 우울증 약 먹으면서 만성 편두통이 극적으로 좋아져서 두통이 거의 없어졌는데 우울증 약을 바로 시도 안 한 게 아쉬운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제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쪼끔 어렵긴 하지만은 이게 2 차적인 두통이 어떤 2 차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아킵타, 아조비, 엠겔로티, 보톡스 모두 전부 다 CGRP 패스웨이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병태 생리 자체가. 그런데 인제 그게 처음에 만약에 우울증이 없었다면은 그런데 인제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자체로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인제 통증과 감정적으로 아주 안 좋게 어 좋아져 어 형성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 차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의 그런 약제들의 기전에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처음부터 우울증 약을 시도하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우울증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인제 잘 모르는데 처음에 만약에 그 우울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두통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가 우울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 초기 우울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세컨더리 헤드에이크 2 차적인 증상으로서 편두통이 있었던 건지 그거에 차이에 따라서 지비님의 그런 증상을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초5 남아가 이번 주 3일 동안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비염이 심하지도 않고 시험이 끝난 후라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이레놀을 먹으니 하루 3 번을 먹었어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긴 했어요. 아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입니다. 예. 이 환자도 물론 이건 편두통으로 우리가 인제 바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 아이가 인제 우리가 알러지 비염도 굉장히 많고요. 알러지 비염 자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뇌에 압력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우선 치료를 먼저 좀 어 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거인가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를 인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 교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제 물론 편두통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 소아과 선생님한테 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편두통도 감별 진단으로 넣고 비염 치료를 인제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편두통과 후두부 신경통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 1 남아 3주 전 워터파크 다녀온 이후로 후두부 통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귓속 통증, 관자놀이, 정수리 부위까지 호소합니다. 신경외과 CT 촬영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매일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편두통은 그 보통 이제 한쪽 머리가 인제 박동성으로 인제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보통 이제 앞쪽에서 주로 아프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고 두통의 위치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터파크 다녀온 이후로 후두부 통증이 인제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귀에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제 중이염 같은 것들을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인제 확실치는 않는데 어떠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워터파크를 다녀온 이후로
좀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인제 뭐 귀 쪽 부분도 한번 좀 보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뭐 CT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이상한 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매일 두통을 호소한다면은 대학병원 진료를 좀 받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좀 어 넓고, 그리고 편두통도 후두부가 인제 아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두통과 후두부 신경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쪼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워터파크를 다녀온 이후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중이염 혹은 만성 중이염 쪽을 혹시 룰아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돼서 인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질문 자체들이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증상 자체가 되게 넓고 뭐라고 인제 특정 지을 수는 없긴 하는데, 그렇지만 인제 제가 오늘 한 이 편두통과 관련된 마무리를 하자면은, 어떤 두통은 아이들의 두통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러한 편두통 같이 두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편두통은 사춘기 초입부터 어 시작해서 인제 성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담당 선생님과 잘 진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